윤석열 당선인이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지명을 했는데요. 바로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였었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평가할지가 좀 궁금한데요.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로 꼽혔던 분이고요.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정 상황실장을 지낸 분입니다.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인사 총평부터 좀 들어볼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고요. 원만하시고 그다음에 관리 능력 이런 부분이 아주 좋으신 분이죠. 행정 능력은 좀 검증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래요. 근데 좀 일각에서는 그 좀 연세도 있고 좀 올드하지 않느냐 이런 좀 이야기도 좀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15년 전에 만났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결국은 이제 국익 외교나 재정 건전성, 그다음에 국제 수지 흑자, 생산성 제고 4개를 말씀하시는 걸로 보아 주로 안정적 기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국민들이 원한 거는 이제 국가가 G10이면은 국민의 삶도 G10이 되게 해달라. 그렇죠. 일자리, 주택, 노후연금에 대한 불안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강력한 소구가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앞으로 미중의 세계적인 기술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 미래 전쟁에 과연 대비할 수 있을 것인지 아마 이런 부분이 아마 앞으로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형이지 개척형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라면? 그건 이제 앞으로 국회 청문회에서 봐야죠. 근데 앞으로 시대적 과제는 결국은 이 예. 국민의 삶을 바꾸는 거, 예. 그다음에 세계적인 기술 경쟁에서 선도 국가가 되는 거, 예. 이런 미래지향적 과제가 많이 생겼는데 예. 이걸 앞으로 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현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홍남기 그 부총리가 그렇게 이제 그 재정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 단계 위인 총리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시면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 경제부처 출신의 아마 이 총리이기 때문에 그러가 생각하는데 재정 건전성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결국은 큰 정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정말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이게 집 문제 때문에 인생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삶은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절실함은 이번에 아주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고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의원님의 그 평가를 좀 잠깐 들어보면 전반적으로는 뭐 괜찮다 이런 평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이제 국회에서 저도 15년 전에 아시는 분이니까 이제 국회에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어제 그 지명이 되자마자 바로 저축은행 사태나 론스타 사태에 연루됐던 사람이냐 이런 쪽으로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구체적인 아마 검증 과정은 예. 국회에서 아마 걸러질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요.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니까 특별한 어떤 다시 개인 신상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지 않는 이상은 인준의 민주당 입장에서 반대할 그렇게 이유는 별로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제 청문위원들이 준비를 해서 그분들의 몫이고 네. 우리가 이제 조국 교수의 이 사건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네. 근데 그건 또 어떻게 작용을 할지 예.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 대선 날에 이제 그 내세웠던 가치는 공정과 상식이었잖아요. 네. 공정과 상식이란 게 또 앞으로는 이제 인사청문 국면에서 그 인사 검증의 잣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한덕수 총리 지명자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제 이게 그러면 이제 키가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겠죠. 모든 것은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은 또 거꾸로 돌아오잖아요. 네. 예. 책임 총리제는 어떻게 보세요? 계속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 얘기까지 나. 저는 책임 총리제가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총리실 산하로 인사혁신처를 둬야 되고 인사혁신위원회가 확실하게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전체 인재, 진영 인재가 아니고 진용 인재를 쓸 수 있도록 총리가 그래서 2배수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시스템으로는. 왜요? 왜냐하면 네. 그 제한된 숫자 가지고 그렇게 검증이 철저할 수가 없고 저는 미국처럼 이 사전에 충분한 100몇십 가지를 조사해내고 그거를 비공개하고 국회에 와서는 정책 청문회를 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장관 책임제는 이 장관 1년, 2년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일을 해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사혁신처를 대대적으로 강화해가지고 총리가 제대로 추천하고
정말 대한민국 넘버원 국가가 되려면 넘버원이 장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고 추천하고 나면 그 사람이 국회 통과를 하고 나면 일을 좀 넉넉하게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예측 가능한 나라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총리의 이제 그 장관 제청권이 확실히 명실상부하게 제대로 그렇죠. 어떤 그 행사될 수 있게 좀 그 제도적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도를 보면은 지금 그 인수위 이제 인사 검증 지금 따로 꾸려가지고 공간도 따로 쓰면서 지금 그 인사 검증하고 있다는 보도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이야 이제 인사 검증을 뭐 따로 할 기간이 없으니까 인수위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예. 이후 저는 이제 장관이 제대로 된 장관이 나오려면 제가 청와대나 국회에 있어 보니까 대한민국 전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기관의 장을 한전 사장을 우리가 제대로 뽑으려면 정말 대한민국 전체를 샅샅이 훑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저는 인사혁신위원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사 풀을 최대로 이제 그 축적을 해놔야 된다는 그렇죠. 이야기이고, 예. 그 이제 그럼 총리실 밑으로 둬야 된다는 말씀.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예. 총리가 무슨 자료를 보고 추천할 거 아닙니까? 예. 한덕수 지명자가 공직사회 개혁을 그렇게 강조를 했다는데 그 지금 한덕수 지명자의 머릿속에 있는 공직사회 개혁 그림은 뭐라고 보세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팀을 많이 강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팀워크라고 하는 걸 많이 강조를 했다고 하던데 그러면 지금 그 윤석열 당선인이 그러니까 작은 청와대를 강조를 했잖아요. 수석도 많이 없애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에 재량권을 준다라고는 이 방향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절대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래요? 대한민국은 총리가 주재하는 정부가 있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부가 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청와대는 작아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도 빨리 저는 세종시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무회의도 가끔 우리가 자주 세종시에서 해야 공직사회와 더불어서 우리 수많은 공직자들이 지금 오송과 서울역을 오가면서 정말 길거리 국장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출퇴근하는 분들도 많던데 보니까. 네. 그래서 예. 어차피 우리가 이 공직사회와 함께 일을 해야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 예. 저는 그런 좀 혁신적인 조치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요. 제2집무실 뭐 만든다라는 보도는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 지금 당장 인수위부터 사실은 세종시에 가 있어야죠. 그래 그렇게 보시고. 근데 그 얘기 나온 김에 그럼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얘기 나올 때 왜 세종을 아예 뺐을까요? 그나마 그 헌법을 개정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근데 그거 보는데, 여야가 합심해서 법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국회도 헌법을 개정을 하지 않으면 다 못 갑니다. 의장실하고 본회의장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참. 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헌법을 개정해서 세종시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외통위원장을 좀 맡고 있으니까 이 점도 좀 함께 여쭤볼게요. 아까 잠깐 하태경 의원한테도 그 견해를 여쭤봤는데 지금 통상교섭본부를 외교보고 같이 묶을 거냐 산자보고 묶을 거냐가 또 하나 정부 조직 개편에서 핵심 사안이 되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외교통상이 같이 있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러나 현재 외교부로는 통상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보와 기술 디지털 경쟁 시대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디지털 경제 영토를 넓혀 나가려면 데이터 협정, 디지털 협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인 거를 갖춰서 저는 외교부가 갖는 게 맞고 산업부는 결국 일자리를 만드는 창업 국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산업부총리제를 만들어서 산업부총리. 예. 그래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기술신보, 신용보증기금, 수출은행을 전부 다 갖다 붙여서 대대적인 뭐냐면 산업부문과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진흥을 해나가는 게 산업부가 하고 통상이라는 부분은 외교통상의 주대. 다만 현재 외교부에서는 디지털과 미래기술 역량을 이해하는 게 부족하잖아요. 그걸 전 대대적으로 보완해야만 안보와 경제와 기술이 함께 있는 외교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견해는 그럼 경제부총리 있고 또 산업부총리 따로 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그 경제부총리는 주로 재정과 네, 그렇죠. 거시경제를 주는 거고요. 근데 산업부총리는 기본적으로 경제 현장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매 기업을 지원해 나가는 것은 따로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가 외교통상부였잖아요. 네. 그때 외교부 라인하고 통상 라인하고 막 싸우고 알력 버리고 막 이러지 않았었던가요? 그랬었죠. 근데 이제 그 우리 김현정 본부장이 외교통상 본부장 40대 초반에 됐는데 네. 그때 결국 한미 FTA라는 우리가 한국 외교사에서는 아주 역사적인 일을 했는데요. 저는 그때 또 김현정 본부장은 사람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조직도 중요하지만 그런 면에서 통상 업무가 외교로 가려면 저는 앞으로의 통상은
디지털 협상, 디지털 협정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게 되면 그에 맞는 조직과 사람을 갖춰서 외교로 가야만 통상 업무가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외교부 장관이 누가 되느냐도 이제 그럼 주목거리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마인드와 또 그러니까 컨텐츠가 있는 사람이냐가 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게 되겠네요. 저는 앞으로 외교부총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뭐 부총리 이렇게 많아져요 그러면? 왜냐하면 저는 그 9명 이상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경영의 원리에서. 그래서 저는 대부처주의가 맞다. 대부처주의가 맞다. 그래서 지금 외교는 사실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와이퍼를 들고 나오잖아요. 웨이퍼를.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죠. 우크라이나 이 사태를 보게 되면 안보나 전쟁 무기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에 대한 이거 외교적 역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외교라는 것이 전방위 외교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저는 네. 외교부총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즘 언론 지상에 오르락내리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그러니까 몇 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평가하십니까? 그건 제가 얘기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외교부 떠난 지가 꽤 되신 분들인 것 같은데. 저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같이 있는 위원이니까 제가 얘기할 일은 아니고 장점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또 그렇게 되나요, 연결이? 이야기 나온 김에 저희도 일단 한번 좀 이게 무산됐다고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금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리 국회 화상연설이 아직 살아있는 카드입니까? 어떻게 된 네, 거예요? 11일 날 오후 5시에 국회에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화상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날짜도 확정이 됐습니까? 네, 11일? 11일 날 아마 하게 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됩니다. 그때 그럼 무산됐다는 보도가 오보였었던 거예요? 그건 오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우리는 그 러시아에 있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기업이 있잖아요. 우리 기업을 한편으로 보호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은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럼요. 국제사회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분명히 낼 필요가 있고 이런 균형 잡힌 것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 또 우크라이나와의 또 섭외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신중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11일로 대략 잠정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형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하는 건데요. 예. 그 실무적인 것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하게 되고 예. 장소는 국회 도서관에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국회 도서관에서? 네네. 의사당이 아니라? 그게 그 전체 영상회의 시스템이나 예. 이거 자체가 국회 도서관이 더 바람직하다. 네, 기술적으로도.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 말씀을 따르면 그 우크라이나 관계도 중요하지만 또 러시아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강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화상 연설을 하면 러시아는 반발을 안 합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불편한 마음은 있겠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국회 연설은 진행 중에 있고 예. 또 한편으로 우리가 세계의 보편성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예. 또 외교적인 노력을 해서 한국 기업을 지키는 거는 또 다른 외교의 영역이겠죠. 그러니까요. 뭐 G10 이야기 나오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맞는 국격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또 우리도 사실은 좀 일정하게 뭐 관심을 기울여도 동참을 할 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네네. 우리가 결국 비스마르크가 다선 외교라고 했잖아요. 이 다선 외교라는 전략이 결국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화상 연설하면서 구체적으로 한국에 어떤 그 지원을 요청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인도적 지원은 확실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저는 인류의 보편적인 기회에 맞다고 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이 400만 명, 1000만 명이 피난이 왔는데 이 중에 이제 폴란드에만 고려인이 지금 1000명 정도가 지금 난민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8일 날 폴란드로 떠날 예정인데 어. 이 고려인이 총 50만 명 정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에만 10,000명. 우크라이나에만. 예. 우크라이나에 계신 분들 중에 현재 피난민이 폴란드에만 지금 1,000명이 와 계셔요. 근데 이 중에 전쟁 중이니까 여권이 없는 분이라든지 가족이 없는 분이라든지 사실 고려인은 우리의 아픈 역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난민촌에 직접 현장에 가서 그분들이 빨리 한국에 오실 걸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도우려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난민 수용을 이제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려인의 역사라는 것이 그럼요. 결국 독립운동하다가 떠났다가 정말 가슴 아픈 역사의 그 후예들은 당당하게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정부하고도 그럼 관련 이야기 좀 나눠 보셨어요? 물론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좀 정부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제가 가게 되는 것이고요. 다 현지에 가서 난민촌을 다 보고 애로를 충분히 하고 또 인도적인 지원이 무엇이 필요한지 정부와 협의해서
저는 좀 실질적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8일에 가신다고? 네. 현지에서 저희가 인터뷰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좋죠. 저희가 그럼 연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약속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